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장 막판에 상승 마감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 마지막에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장대 초록색 양봉이 촥촥 보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대 지수는 약보합권 이라고 하기에는 다우가 0.4네요. 약보합권이라고 치자. 우리 0.5까지는 그냥 약보합권으로 쳐주세요, 요새. 요새는 워낙에 시장이 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나스닥은 0.28%, S&P 500은 0.27%, 러셀 2000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아니네요. 0.6%나 올랐네요.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장중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낙폭을 조금 줄여서 한 4%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관계 단독에서 조금 이제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가 3%대 하락. 그러면서 M7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 외의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AMD나 또 인텔 또 브로드컴의 주가는 초록불이 들어왔고 오늘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큰 종목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에 또 유가의 움직임도 장중에는 상승폭이 막 커져가지고 이것도 걱정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상승폭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밤사이 내용들 중에서는 에너지 이스라엘이 그 이란 쪽에 에너지 시설 타격한 거 그거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자체적으로 한 일이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의 발언들이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근데 뭐 그 끝나는 것에 대한 배경에는 물론 이란이 지금 군사력의 대응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대응할 만한 그런 에너지 여력 점점 줄어들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 뭔가 끝나는 건가 싶은 생각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 쪽에서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수위가 낮아졌다. 이거를 조금 이제 뭔가 풀이를 할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유가의 하방 압력을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자, 오늘도요. 저희가 중동 특집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거든요. 밤사이에도 너무나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는지는 잠시 후 글로벌 인터뷰 시간 통해서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월간 뉴스 통해서 뉴스레터 통해서 박명성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막판에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 초록불 보나 싶었는데 조금 힘내지. 이거 마지막에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네. 변동성이 막 위로 아래로. 채팅창에 누가 오타를 내신 건지 어떤 거요? 도은아침이 아니라 도른아침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6년째 도은아침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 밑에 도른아침 하면서 시장이 돌긴 했어 하시는데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그러니까 시장은 돌죠. 그러니까 그쵸 예. 이렇게 순환하죠. 이렇게 돌죠. 예. 예, 순환. 예. 저도 돌겠습니다 아주. 예. 그러니까 저도 간밤에 중동 얘기 백날 분석해서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요거 차트 한번 보실래요? 핀비즈 차트? 여기 이렇게 잘 가다가 톡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저거를 제가 이제 새벽에 열심히 이제 이 정도로 딱 각 잡고 끝내야지 하는데 하락 느낌으로. 핀비즈 딱 눌렀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팍팍 솟는 거예요. 뭐야 전쟁 끝났나? 무슨 유가가 급락했나?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타냐후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근데 별 얘기 없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시장에서 의미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팍팍 올리니까 이게 진짜 제가 PPT를 다 완성해 놓고 과장님이나 부장님한테 들고 가고 싶은데 야 잠깐만 이러면서 야 그거 처음부터 다시 수정해야겠다 이러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명성님이 어제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새벽에. 제가 진짜 돌 뻔했습니다. 막 시간 재가면서 막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유가와 이 전쟁을 안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뭔가 딴 거 봐야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는 게 뭐야 결국 또 네타냐후가 나와서 이 몇 마디 했다고 시장이 올라가? 이러니까 진짜 다들 보기 싫지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미리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외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마이크론이 약간 엔비디아처럼 됐어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처럼 됐다는 거.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난번에. 예, 엔비디아가 보통 요즘 네. 실적 발표하거나 GTC를 하거나 그리고 그쵸. 나서 본인을 빠지죠. 좀 희생하죠. 사신성이. 예, 본인을 좀 희생하지만 약간 촛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게 한다. 예, 네. 대신 다른 종목들 살려주잖아요. 맞아요. 그 수혜되는 종목들. 오늘 러셀 2000이 올라간 것도 AI 관련주들이 야 마이크론 저 정도면 네. 그러면 우리 실적 계속 좋겠네 라고 하면서 좀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를 멀리하고 싶지만 멀리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마이크론이 본인의 그 주가를 좀 희생해서 사신성인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세를 좀 분출시켰다.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을 지수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보면은 그냥 뭐 약보합권에서 어제 FOMC 여파 그리고 또 유가 여파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싶지만 이 톡 올라간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들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그 네타냐후의 얘기를 잠시 후에 좀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러셀 2000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S&P 500 차트를 보셔도 마이크론 하나 빨갛죠. 이쪽 반도체 쪽이랑 AI 쪽이 마이크론 빨갛고 AMD, 브로드컴, 인텔, 팔란티어, 오라클, 샌디스크, 시게이트 다 살아났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다 살아났고요. 마이크론이 저 정도 돈 많이 벌었어? 장비주 가야지. 그리고 SSD 관련주 당연히 좋겠네. 이러면서 다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요. 네. 시스코 요즘 통신 장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쪽도 괜찮았고 코닝, 암페놀 그리고 광 관련주, 광 케이블 관련주도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쪽은 다 괜찮았다. GE 번호 봐도 괜찮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유가와 가스에 대한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 쪽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 이런 종목들 반등하는 가운데 가스 쪽이 오늘 변동성이 좀 크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초록불로 마감을 했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2000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죠. 오, 그러니까 지수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사실 마이크론 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마이크론이 저렇게까지 실적을 잘 냈으면 데이터 센터 쪽으로 AI 수요는 지속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갈 종목들 가야지 하면서 블룸에너지, 크레도 테크놀로지 이런 AI 종목들 중심으로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뭐 여전히 유가와 전쟁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트리거만 걸리면 좀 올라와야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부터 볼까요? 유가 94.6달러입니다. 이게 나 이제 장중에 이거 보기 두려워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미국판이라 네.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왔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타냐후 등장 구간이었고요. 와.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올라왔어요. 뭐야?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네타냐후 사망설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네타냐후가 안 보여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타냐후 살아있네? 근데 숨어 있어야죠. 네, 막 그쵸, 돌아다니면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쭉 내려가다가 네. 다시 좀 올라왔었고, 그 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동성 굉장히 크죠. 일간 변동성. 달러 지수는 99포인트 확실히 좀 내려왔습니다. 네타냐후 등장과 함께 움직임이 좀 있었고 금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금 가격의 5%나? 급락은 요거는 좀 의견이 많이 갈려요. 왜요? 어떤 분들은 야 안전자산 선호 심리 떨어지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면은 그냥 위험 선호 심리가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쵸. 있어서 이래저래 의견이 좀 갈립니다. 코인은 또 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코인은 그 낙폭을 줄였어요. 올랐다기보다는 그 7만 달러 밑으로도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7만 달러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네타냐후 등장과 함께 뭔가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에너지 관련한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금 이틀째 연속적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스전을 때렸다. 네. 이거는 뭐 어제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슈들이 쭉 전개가 됐기 때문에 요거부터 한번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저 검은 연기가 그니까요. 그 네. 모습이에요? 중동은 진짜 지금 뭐 아수라장이에요.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저기 지금 이란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라는 보도가 악시오스에서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영향들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 고위 관료를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틀째 3명 죽였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지금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이때까지만 해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야, 가스전 때린 건 너무 과하지 않아? 라는 질문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거 몰랐어. 전혀 알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사실 이란이 그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나. 나는 계속 그렇게 보복이 들어가면 그러면 또 그에 대해서 이란은 또 각오해야 할 거야. 라는 엄포를 또 놨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만 전혀 몰랐다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는 있죠. 예, 과연 진짜 그게 몰랐을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관련한 에너지 시설을 또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몰랐고 안 했는데 지금 너네 우리 공격했어? 그렇죠. 약간 이런 명분을 찾으려는 또 그런 꼼수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이란이 노리고 있는 건 이 미국을 흔들고 싶은 거고. 그렇죠. 미국을 예.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군 기지라든지 미국과 관련된 원유 시설들을 네, 계속 네. 잡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그거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또 터트리니까 이란은 뭐야? 이렇게 나와? 그럼 난 더 할게. 이러면서 더 한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애가 타는 거죠.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애가 타는데 이스라엘이 가스전 때린 것도 야 이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나 전혀 몰랐다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진짜 몰랐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찍히는 이유는 그리고 나서 이 전쟁부 헤그세스 장관이 2천억 달러의 전쟁 자금 승인 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래 또 금리가 또 예.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아니 이러면은 결국에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무기 생산량을 긴급히 늘리고 전쟁 비용이 이미 이만큼 높아졌는데 과연 이게 부담이 계속 이어질 텐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제 뭐 그 골든돔 예산도 100억 달러 늘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전쟁부 자금 승인 요청까지 들어가니까 아 이거 전쟁 쉽게 안 끝나겠구나라는 분위기로 계속 지속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이 어땠는지 좀 보시면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 LNG 시설에 보복 공격을 합니다. 여기가 들어보니까 전 세계 LNG 공급량이 20%를 차지하는 곳이라서 이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간밤에 유가가 또 쭉 올라가는 가스 가격도 쭉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좀 놀라웠던 게 사우디의 아람코 엑슨모빌 정유 공장을 한 번에 드론이 가서 공격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얀부라는 지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얀부 들어갔는데. 네, 얀부가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니까 돌아서 가는 사우디는 곳. 반대쪽으로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네. 얀부 지역을 좀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길 때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만 잡고 있다가 딴 데로도 가지마 하면서 여기도 때린 거죠. 이거 이제 어저께 뉴스에서도 이제 호르무즈만 네. 막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 주변에 있는 곳을 다 타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에너지 관련한 뭔가 그 저주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상황을 이란이 연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단행이 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때릴 줄은 몰랐는데 여기까지 드론을 날려서 때렸더라고요. 네. 이게 계속 메시지가 되는 거죠. 미국에게. 진짜 우리는 유가 잡고 안 놔줄 거야.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사실은 유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웨이트 정유 시설도 두 곳이 가동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끊기면 길어지면 너네 이거 복구 힘들 텐데 라는 메시지를 이란이 미국에게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때린 것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하이파 정유 시설까지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최악의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의 판단들. 그렇죠. 예, 다들 너네 이거 아프지? 이거 아프지? 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속 메시지와 이런 뭔가 전쟁들,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너희들이 아픈 게 진짜 아픈 게 뭔지 알아. 그것만 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이란, 미국이 계속 삼각구도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뭔가 국면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의를 한 거죠. 이거 새로운 국면인데 너무 위험해 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대놓고 미국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뭐 카타르, 사우디도 움직이게 된다면 이 진짜 걸프 전쟁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수습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익스커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익스커전이 짧은 여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소풍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얼마 전에 네. 그렇게 번역을 많이들 했죠. 그니까요. 그래서 이거 곧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커버를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이제 나도 난처하다, 난감하다. 이거 내가 막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그 유가 관련 그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 유가 상방으로 올리지 마. 나 이거 분명히 막았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센트가 나왔죠. 우리는 전략 비축률을 추가로 방출할 거다. 미국이 석유 공급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이란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뭐 이란 정권은 내부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까지 드러냈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이란이 지금 좀 원래도 이렇게 뭐 강경파와 네. 일반 뭐 시민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좀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뭐 언론 보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베센트는 뭐 이런 거 보고를 다 받고 있겠죠? 이따가 네.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여쭤봐야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거는 또 잠시 후에 네타냐후가 조금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참 뜬금없더라고요.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가 일부 제재를 해제한대요. 석유 일부 제재를. 이렇게 되면 또 이란도 그러니까요. 좋죠. 그러면 전쟁을 그쵸? 멈출 수 있는 네. 명분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란이 너무 명확하게 미국의 약점이 이거구나라는 걸 너무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예, 있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참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래서 다들 배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순간에 이제 네타냐후가 등장을 한 거죠. 두둥. 예, 사망설이 있었던 네타냐후가 갑자기 완전 정정한 모습으로, 제가 처음 그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어때요? 완전 테토남이던데요. 원래 그 막 군인이었고 엄청 진짜. 또 파이팅 넘치는 예, 군인이었더라고요. 그 몸도 이만큼 좋으시고, 예. 저 사람이 전쟁을 진짜 하고 있는 그 주도 세력이 맞겠다 싶은 그런 포스가 좀 풍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세상을 조금 놀라게 했던 거죠. 전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20일 동안 전쟁을 해봤더니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이나 탄도미사일 제조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본인이 봤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예.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약해졌고 호르무즈도 곧 뚫릴 거고 전쟁도 곧 끝날 거야. 이 세 가지 멘트가 시장을 완전하게 안도를 시킨 거죠. 예. 점점 약간 심리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 너네 약하지. 맞아요. 반대쪽에서도 네가 알고 있는 거 팩트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세. 뭐 그니까요. 이러면서 서로 공격 살짝씩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베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상방으로든 있어야죠. 하방으로든 베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뭐 어쨌든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동일한 얘기를 한 건 맞잖아요. 네. 예, 뭐 입을 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던 이란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단해야 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맞지만 네타냐후가 그만해야 끝나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네. 트럼프가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기 때문에 네타냐후한테 너가 해라. 나는 그쵸. 도저히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그쵸.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트럼프 네. 입장에서 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난처해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마무리를 하고 트럼프가 그걸 받아서 마무리하는 그림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네타냐후가 등장을 했고 네. 거기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시장에게는 조금 안도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또 있었어요. 유럽과 일본이 그동안은 뭐 나토 파병 안 한다 이런 얘기에서 호르무즈 통행과 관련해서는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공동 성명이 나오기도 했고, 이란은 또 이 타이밍에 호르무즈 지나가고 싶어? 그럼 돈 내. 예, 통행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 내면은 지나가게 적대국이건 해주겠죠? 아니건 지나가게 해준다. 그렇겠죠? 결국 이란도 여기에서 돈을 벌겠다라는 속내인가요? 뭐,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뭔가 그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잠시 후에 그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이 급했는지 러시아 원유 제재까지 30일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 원유도 그렇고 러시아 원유도 그렇고 지금까지 막 계속 으르렁대던 나라들에 대한 원유 제재를 해제하면서 미국이 확실히 수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전쟁 관련주는 여전히 변동성이 커요.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급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였지만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쉐브론은 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 관련주들, LNG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진짜 컸거든요. 아무래도 가스전 타격이 서로 있었다 보니까 급등을 했었는데 장중에 그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이슈가 시장에 꽤나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네타냐후는 네. 저는 더 전쟁에 대한 맞아요. 불안감을 만드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상전.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시장이 처음에 나와서 네타냐후의 음성을 듣고 네.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세 가지고, 맞아요. 그게 인터뷰가 계속 길어졌거든요, 기자회견이.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이거 보시면 지상전도 필요하다, 공중전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상전을 할지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던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얘기도 트럼프 말이 맞다. 트럼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라고 커버를 좀 쳐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쭉 올라가다가 시장이 결국에 뭐 별거 없네, 전쟁 아직 끝난다는 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하락 전환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또 FOMC가 있었는데요. 저희 네.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증권 방송 하라고요 하셔서 지금부터 증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FOMC 지금까지도 증권 방송이었어요. 맞긴 해요. 네. 그럼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슈가 전쟁이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전황을 확인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FOMC. 자, 그래서 FOMC의 여파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3월 FOMC가 남긴 것들에 대해서 CNBC에서 5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 나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만 계속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 유가는 신경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권 방송을 하고 싶어서 FOMC를 얘기를 꺼냈지만 또 전쟁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계속 전쟁 이슈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하가 필요하지만, 감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거 컷이 이게 인하거든요. 인하가 필요하지만 시기는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 연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염두에 뒀고요. 그리고 파월 잔류 가능성, 이 부분도 사실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월이 바뀌어야, 워시가 들어와야 우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파월이 또 추가로 계속 잔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이게 또 시장에 부담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뭐 5가지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땠느냐, 요게 좀 인상적이죠. 보시면은 작년 12월에는 그래도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를 뭐 요 정도, 순차적으로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올해 그래서 한 25bp씩 2번은 하지 않을까 전망이었는데 바뀌었죠.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3월 들어와서는 이렇게 이게 거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올해 거의 뭐 점도표상으로는 못해요? 한 번? 거의 해봤자 못한다로 한 번? 중론이 가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는 뭐 인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또 ECB에서는 어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그 동결을 한 거는 뭐야, FOMC도 동결했잖아 에서 끝날 수 있는데, 보시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약간 가능성만 얘기하고 넘어갔죠. 이것도 근데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쵸. 그 이유가? 여기서도 중동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4월 혹은 6월 정도에 ECB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물론 미국은 저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아직은 보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ECB가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은 금리를 여전히 내리는 구간이라면 미국 주식 쪽으로 수급이 또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닉 티밀하우스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쉬운 금리 인하 시대는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오히려 법무부가 파월을 고소해서 기소해서 금리 인하 시도를 했던 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케빈 워시 지명자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앱스틴 이슈에 당신이 연루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명단에 있어요? 예,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 기한은 3월 31일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케빈 워시가 끌려 들어가면 이거는 케빈 워시의 인준 작업이 더 늦어질 수 있고 오히려 어쩌면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면 파월 의장은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러면 금리 시장은 계속 불확실성을 안을 수 있겠죠. 저 앱스틴은 예. 연루가 안 된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른 상황인 것 그런가 봐요.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화가 좀 되니까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나서서 금융안정위원회를 주재한다고 하는데 시기가 좀 별로예요. 25일이면 지금 당장은 뭐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25일에 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또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좀 베센트가 수습하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S&P 500 기준으로 지금 200일선이 하회가 됐다니까. 사실 미증 씨가 많이 하락한 거는 국내에 대비해서는 네. 덜 하락했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200일선 하회했다. 이거 조금 약간 의미 있는 기술적 분석인가요? 그런가 봐요. 네. 미국에서는 200일선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특히 지수에 대해서는 네. 보시면 50일선 하회한 지는 꽤 됐고요. 올해 연초에 조금씩 밀리면서 하회를 했고 200일선까지 오늘 장 막판에 좀 더 빠지면서 결국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타냐후가 등장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서 올라갔다기보다 네. 이 200일선을 하회할까 말까 하는 근처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통 오르던데 하고 기다리다가 거기서 네타냐후 등장하고 이제 메시지가 좀 좋은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래 이러면은 이제 올라갈 때 됐어 하고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스러운 메시지는 아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의견이 갈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빠졌던 사람들로 인해서 200일선 상회를 잠깐 했다가 다시 이탈을 하고 마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JP모건도 지금 상황은 여전히 좀 좋지 않다라고 보면서 S&P 500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7,200까지. 그 배경은 뭐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다 에너지 가격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뭐 6,000에서 6,2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물론 연말까지는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실제로 이 전쟁이 실물 경기 전망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WTO가 이제 무역기구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들이 보니까 전쟁 때문에 아마 올해 무역이 한 2% 정도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금리 인하 전망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6월과 9월에 전망을 했다가 여전히 두 번은 보지만 9월과 12월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불안한 구간에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치만 요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죠. Fear and Greed 인덱스 어느덧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뭔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 좀 기다림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 그리고 본장에서도 낙폭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낙폭을 장중에는 한 절반 정도는 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확실히 좀 유입이 됐었고요. 장중에 한 8%까지 폭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6%까지는 봤는데. 예. 그래서 이거 8%는 좀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조금씩 말아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전고점 경신한 그 부분까지는 못 갔지만 그 전의 고점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3.8%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양봉 이렇게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차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이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거든요. 야, 이게 분기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3개월 만에 2배가 뛰었어요. 이러면 이 3등이 이 정도 뛰었으면 진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과거에 엔비디아가 이 정도의 놀라운 실적 퍼포먼스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시작했던 그 순간을 보는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매출 성장률도 갑자기 세 자릿수가 됐거든요. 와. 200%. 96%. 진짜 놀랍죠. 그렇지만 이거를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에 대한 시선은 AI를 우리가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미스테리였고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실적을 내주면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실적이 나오니까 반응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다 올렸어요.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와. 아 이거 말 안 돼 라고 하면서 보시면은 근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반도체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니덤에서 썼거든요. 견조한 수요 유지되고 있고 공급 제약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HBM4 좀 조기에 대량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낸드 수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제 굳이 책을 잡자면 캐펙스가 좀 늘어났다였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이 지금 잘 되고 있는 D램과 HBM 투자 확대에 쓸 거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어쩌면 반도체에게는 약간은 그 수급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기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지금 반도체를 너무 갖고 싶은데 네. 이게 전쟁이 나다 보니까 중동 영공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그쵸. 그런데다가 거기서 원래 급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급 제약이 오히려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겹치면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내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헬륨. 네. 헬륨이 반도체에 되게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카타르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 카타르 LNG 시설을 또 때렸잖아요. 네. 어제. 그러면서 헬륨 부족 사태가 반도체 쪽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우 때도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는 그렇죠. 큰 역할을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그렇군요. 때부터 약간 시작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공급망 이슈였죠. 맞아요. 러우 전쟁도 공급망 그쵸. 이슈죠.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도 공급 또. 제약을 계속 심화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계속 공급망.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전쟁의 시대에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 헬륨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국장에서도 헬륨 관련주도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는 뭐 그 테마주니까. 월모부니까 월모부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네. 린드라는 종목이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린드. 예, 과거에 뭐 수소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영향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도 확실히 네.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마이크론이 그 한 몸을 희생해서 수급을 곳곳에 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E 버노바, 블룸에너지, AI 종목에 꼭 필수적인 그 하드웨어들은 여전히 뭐 전쟁 상관없이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너지.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 맞아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원전 투자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본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 GE 버노바를 갖다가 써야 된다. 가스터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또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마이크론의 그 전망에 대해서 니덤의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SSD 높아진다. 샌디스크와 시게이트 같이 급등을 했었고요. 확실히 이 광통신 관련주들이 여전히 셉니다.
엔비디아 GTC 이후에 조금 아쉽네 하면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다 고점까지 왔어요. 루멘텀, 코이어런트. 이게 메모리는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약간 엔비디아의 그 스탠스, 포지셔닝으로 갔지만 다음 분들은 계속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럼 GPU, 메모리, 그다음 뭐 CPU야, 뭐 CPO야, 뭐 뭐야 궁금해 하시는데 광통신이 확실히 요즘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루멘텀 10% 넘게 급등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뭐 마이크론 실적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의 주목할 만한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알리바바, 마이크론이 돈을 많이 벌고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써야 되는 건 역시나 이런 빅테크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알리바바가 보시는 것처럼 EPS 전망치가 1.56달러였는데 1.01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좀 많이 아쉽죠. 확실히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하나 보다라는 측면에서 돈 쓰는 빅테크는 어쩔 수 없이 좀 주가가 급락을 면치 못했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던 두 개 기업, 페덱스가 우려에 비해서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거의 9%까지 그래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캡처했을 때 5%였는데 네. 9%까지 올라갔다는 건 사실 페덱스가 왜 우려가 있었냐. 이게 결국 운임이잖아요. 운송? 그런 측면에서 호르무즈 막혀 있으니까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곳곳에서 이제 운임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좀 불안한 거 아니야 하고 전쟁 시작하고 나서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이렇게 높여 잡았어요. 네.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면서 페덱스의 주가가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닛랩스 요 종목 실적 발표하고 제가 캡처했을 때 9%가량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건 우주항공 관련주라서 전쟁 이후에도 전혀 빠지지 않았거든요. 우주항공은 또 방산으로 엮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주항공에 위성 쏘고 그럴 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성장주의 메리트는 확실히 EPS가 0만 나와도 마이너스 0.05를 예상했는데 0만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사실 EPS보다 성장주는 매출이잖아요. 매출 가이던스가 또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보시면 379.6에서 415에서 44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플래닛랩스가 또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내리막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와 이외 종목들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테슬라 아까 오프닝에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주가 3% 빠졌고요. FSD와 관련해서 연방정부의 조사에 직면을 했다. 이게 무슨 조사를 한다는 이게 걸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FSD가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을 아직 연방정부가 명확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시계가 되게 안 좋을 때 시계 앞에 잘 안 보일 때. 어두울 때나 막 안개 엄청 낄 때, 그럴 때도 과연 테슬라의 FSD가 제대로 작동을 할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실 그쵸? 앞이 가시거리가 안 좋으면 운전하기 어려운데. 그런데다가 이제 테슬라는 라이다가 아니라 카메라를 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점은 좀 없을까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일단 조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만약에 통과하게 통과했다.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호재죠. 진짜 이제 거스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UBS에서는 인도량 예상치가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테슬라 얼마 팔리느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별로 없죠? 이제는 뭐 다들 그러려니 하시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번 분기 실적은 또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나사에서 보잉보다 스페이스X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달 탐사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거 다 까먹으셨을 텐데 원래 이번 달 예정이었거든요. 달 가는 거. 달에 원래 한 번 더 가려고 했어요. 나사가? 네. 네. 미국의 되게 중요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전쟁통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나사가 보잉은 조금 요즘 별로인 것 같아. 요즘 공급망도 안 좋고 그래서 스페이스X랑 좀 더 확대를 하자. 근데 스페이스X 상장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 상장 즈음 되면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든 약간의 좀 호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도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AI 6칩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만들고 있는 AI 칩을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내년 하반기에 생산한다. 이게 차질 없이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길죠. 내년 하반기라서. 네, 그래서 파운드리에 어쩌면 기대감은 높지만 실적이 개화하는 구간은 약간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에서 요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버가 자꾸만 파트너십을 확대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버가 손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뭐 엔비디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현대 모셔널과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리비안과도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우버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쓰면서 리비안의 주가도 소폭이지만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택시를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방금 이제 우버처럼 편안하게 택시 타시는 분들은 많이 안 걸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걸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제 구두를 신고서 걸어 다니시다가 발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허리까지 아프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아빠 발이 편해야 돼. 그래서 오늘 삼프라딜에서는 정말 편안한 발 할 수 있는 운동화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가벼워요. 운동화는 일단 무거우면 또 신발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무조건 신발은 가벼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가볍고요. 요게 발이 편해서 입소문 났던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 제품 이름이 아키 클래식 슈즈고요. 최초로 저희가 7만 원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그레이 컬러와 코어 블랙 두 가지 컬러고요. 사이즈는 230부터 300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녀 공용이라서 편안하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걸어도 편안한 부드러운 쿠셔닝을 자랑하고요. 메쉬 소재로 쾌적한 착화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는 치수를 지금 제한하는 게 한 치수 넉넉하게 구매하실 것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230 신으시는 분들은 35 사이즈 그리고 뭐 270 신으시는 분들은 75 사이즈로 한 사이즈 업해서 신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거 끈도 그냥 이렇게 등산화처럼 돌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엄마나 아빠는 이렇게 하나 해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꼼데가르송 니트 이제 비 오고 나서 날씨 많이 이제 낮 기온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 소재의 얇은 니트 많이들 원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꼼데가르송에서 준비했습니다. 명성님은 지금 X라지 사이즈고요. 저는 M 사이즈. 저 2X예요. 아, 2X라지요? 네. 2X인데 안 작죠? 안 크죠? 그러네요. 네. 아니 어깨를 얼마큼 키운 거예요? 아니 이게 얇은 110 사이즈까지 올라간 거 아니죠? 명성님 105죠? 명성님은 105 사이즈, 저는 여성 기준으로는 이제 5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살짝 제가 더 조금 체구가 작아요. 근데 저는 M 사이즈 입어도 지금 어깨 라인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스몰 사이즈 입은 것처럼 입으시면 맞아요. 되니까 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스몰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여도원처럼 요 정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M 사이즈 입으셔도 이렇게 딱 맞게 정 사이즈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컬러입니다.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준비했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울 100% 소재니까요.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에는 이런 가벼운 거 입고 여의도에도 벚꽃 피면 놀러 오셔야 되잖아요. 좋네요. 그럴 때 이제 커플티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쇼왕맨 박명성님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는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